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사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기소유예를 꼭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기관 가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뭐 이런 거를 문의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은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은 빌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그다음에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보관, 사용 이렇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수위 좀 다르다는 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벌수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기소유예랑 집행유예랑 이런 걸 헷갈리는데,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검사가 한번 봐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한번 봐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의 주제인 마약 사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즉 한번 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범행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겠죠? 피해자 없죠? 마약 사건은 피해자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런 거 다 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첫 번째 혐의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이 나는 범위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하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및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방문하여서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보통 이겁니다.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며 투약한 횟수가 2, 3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아니면은 호기심에 마약에 접하게 됐거나, 아니면 극심한 불변 충격을 겪다가 마약을 접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유흥이나 이런 향락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 이런 것 좀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쾌락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극심한 불면증을 겪는 의학적 목적으로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 그다음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초범이라는 점,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주장을 해야지 이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는 마약을 횟수가 적으면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마약 사건이 하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해 투약하는 경우에도 이제 약식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 명령을 하거나, 심지어는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됩니다. 잘 대응해야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향정 사건에서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던 거고, 요거는 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 나왔던 거, 교육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그다음에 요거는 향정 사건에서 교육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수, 이게 필로폰 사건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판결문이고, 밑에가 또 하나의 판결문인데, 요거는 벌금이 굉장히 경하게 나왔던 사건입니다.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소지하고, 그 다음에 투약했던 죄명이 3개 붙었는데도 좀 잘 재범 위험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반성하고 있는 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 이런 거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이렇게 벌금형으로, 그것도 매우 경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은, 이거는 1심에서 구속되어 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제가 1심을 했었는데 1심에서 구속된 사건이고, 결국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대마를 판매했던 판매하고 흡연하고 소지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범죄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해야 할 때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강조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본인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되며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마약 사건은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맞고 만약에 변호사를 마약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우선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런 마약 사건 다루고 있는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변호사님이신지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은 변호사님이신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서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랑 직접 상담을 통해서 그 변호사님이 이 마약 사건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좀 변호사님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인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